어머?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비도 오는데 얼른 들어와. 내가 좋아하는 호박 고명 듬뿍 얹어줄게. 반가운 듯 손을 흔들며 고개를 돌리는 여인. 하지만 그 찰나, 화면, 구석에서 불쑥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가 여인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는 여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정적만이 흐르고 잠시 후 누군가의 젖은 구두 끝자락이 화면을 유유히 가로질러 나갑니다. 여기에 우리 엄마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겁니까? 아들은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흙더미를 움켜쥐며 절규합니다. 2004년에 급이 내리던 밤, 안에서 잠긴 국수집 문 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범인은 분명 CCTV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심 좋기로 소문난 국수집 사장님이 징발하듯 사라진 그날의 추악한 진실을 봉인 해제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읍내 장터어기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멸치 육수 냄새가 골목을 깨웠습니다. 정간의 국수의 사장 이영자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국수 한 그릇 팔아 외아들 민수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죠. 1987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에게 남은 건 당시 6살이던 아들과 남편이 빚 보증을 잘못 써서 떠안게 된 2천만 원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도 우리 민수는 대학 보낼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자 씨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국수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국산 멸치만 골라 우려낸 육수는 MSG 하나 들어가지 않았지만 깊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죠. 계절마다 바뀌는 고명도 정성스러웠어요. 봄엔 냉이와 달래, 여름엔 애호박과 표고버섯, 가을엔 느타리버섯과 당근, 겨울엔 시금치와 계란지단이 국수 위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수 한 그릇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면 영자 씨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육수 아주 진하게 뽑았어요. 국물까지 싹싹 드셔야 해요. 민수야, 밥 든든히 먹고 가라. 엄마가 오늘 육수 아주 잘 뽑았어. 아침마다 아들의 가방에 요구르트 한 병을 찔러 넣어주며 환하게 웃던 영자 씨.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직접 싸주며 친구들한테 반찬 나눠주고 인기 많아져라 하고 당부했고 중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며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 100일을 앞두고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며 우리 민수 좋은 대학 가자 하고 응원했죠. 그 정성이 통했는지 민수는 지역 국립대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영자 씨는 동네방네 자랑을 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의 상담사이자 배고픈 이들에게 덤을 아끼지 않던 인심 좋은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요새 애들 학원비에 집세에 죽겠어요. 동네 아낙네들이 찾아와 푸념을 늘어놓으면 영자 씨는 국수 한 그릇 더 담아주며 세상이 다 그래요. 우리가 버텨야죠 하고 위로했어요. 한겨울 노숙자가 가게 앞을 지나가면 뜨끈한 국수를 내어주며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고 말을 건넸죠. 장날이면 국수값을 제대로 못 내는 할머니들에게 다음에 주세요 하며 웃어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자 씨를 인심 좋은 국수집 사장님이라 불렀고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던 겁니다. 2004년 당시 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영자 씨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이제 나도 고생 끝이다라고 주변에 자랑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서울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효자 아들 두셨네요. 단골 손님들의 축하 인사에 영자 씨는 겸연쩍게 웃으며 대기업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성실하게 다니니 다행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를 도왔어요. 가게 간판을 새로 달아주고 낡은 냉장고를 바꿔주고 엄마, 이제 몸 좀 사리세요. 내가 돈 벌잖아요 하며 용돈을 건넸죠. 하지만 영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혼 자금 모아야지. 엄마는 국수 팔아서 충분히 먹고 살아. 가게 벽에는 민수의 대학 졸업사진과 취업 축하 꽃다발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아드님 참 잘생겼네요 하고 칭찬하면 영자 씨는 아이고, 그냥 평범한데요 하면서도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육수 솥에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우려내면 새벽 공기 속으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죠. 6시쯤 되면 단골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들어와 사장님, 해장국수 한 그릇 하고 주문했고 영자 씨는 네, 금방 나갑니다 하며 능숙하게 국수를 삶아냈습니다. 2004년 10월 초순 영자 씨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엔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잡채 해놓을게. 민수는 네, 엄마. 토요일 저녁에 내려갈게요 하고 약속했죠. 영자 씨는 벌써부터 장을 볼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당면, 시금치, 표고버섯, 당근을 사서 정성스럽게 잡채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 단골 손님들의 웃음, 매일 아침 피어오르는 육수 냄새, 이 모든 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2004년 가을이었던 겁니다. 2004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12분 서울 구로동 사무실에서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채소가게 주인 박 씨였어요. 민수야, 내 어머니 오늘 장 안 보러 오셨는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냐? 평소엔 새벽같이 오시는데. 민수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30년 가게를 운영하며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명절에도 폭설이 내린 날에도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은 열었던 분이었어요. 네, 박 사장님.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민수 씨는 서둘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회사에 급히 조퇴를 내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려갔죠. 버스 안에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바빠서 전화 못 받으시는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려왔고 빗줄기는 버스 유리창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경고 같았던 겁니다. 오후 6시 47분 민수 씨가 고향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읍내는 이미 물바다였습니다. 우산도 소용없을 만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가게로 달려갔죠. 평소 같으면 이 시간이면 저녁 손님들로 북적여야 하는데 가게 쪽 골목은 유령의 거리처럼 고요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늘 활짝 열려 있어야 할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깜깜했고 입구 처마 밑에는 배달 온 채소 상자들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문 좀 열어보세요. 민수 씨는 유리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죠. 이상하다. 엄마가 왜 안에서 문을 잠그셨지? 옆집 세탁소 박춘자 씨가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오늘 아침부터 안 보이시던데? 나도 이상해서 아까 두드려 봤는데 대답이 없더라고. 춘자 씨의 말에 민수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침부터라니 벌써 10시간 넘게 연락이 두절된 거였던 겁니다. 민수 씨는 뒷골목으로 달려가 쪽문을 확인했습니다. 쪽문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엄마, 안에 계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자 민수 씨는 어깨로 쪽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나무 문틀이 삐걱거리며 버티다가 세 번째 충격에 와장창 부서졌죠.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탄 냄새였어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간 민수 씨는 경악했습니다. 가게 안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주방 쪽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육수솥은 시커멓게 타버려 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타버린 멸치와 다시마 찌꺼기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민수 씨는 황급히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안쪽 방으로 뛰어갔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불은 아침에 개켜진 상태 그대로였고 TV 리모컨은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산대 위에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전대 주머니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안을 열어보니 현금 87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장사한 돈이 한 푼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옆에는 어머니의 구형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어요. 화면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34통, 전부 민수 씨가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두고 나가셨지? 전대도 두고? 화장실, 창고, 심지어 냉장고 안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게 유리창은 멀쩡했고 물건이 뒤집힌 흔적도 없었습니다. 강도였다면 현금을 가져갔을 텐데 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마치 영자 씨가 국수를 삶다가 잠깐 나갔다 오려던 것처럼 모든 게 일상적인 상태로 멈춰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육수솥만 빼고요. 그 육수솥은 몇 시간 동안 방치되어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가게에 아무도 없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빗소리에 섞여 민수 씨의 목소리는 떨려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마치 공기 중으로 녹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간의 국수 간판 불빛만이 빗속에서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던 겁니다. 2004년 10월 18일 새벽 6시 15분 충청남도 경찰서 강력반 김재한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가게 앞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고 빗방울이 아직도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문은 안에서 잠겨 있고 돈은 그대로 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 여전히 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던 겁니다. 지문 감식반이 먼저 투입되었어요. 하얀 분말을 뿌려가며 계산대, 문손잡이, 육수솥 손잡이, 냉장고 손잡이,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자외선 램프를 비춰 혈흔 반응도 확인했죠.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어요.
나온 건 영자 씨와 민수 씨의 지문뿐 제3자의 흔적은 머리카락 한 올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영자 씨가 혼자 국수를 삶다가 공기 중으로 녹아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감식반장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목격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너편 철물점 주인 정만수 씨가 제일 먼저 조사실로 불려왔어요. 그날 아침 7시쯤 봤는데 사장님이 평소처럼 가게 문 열고 육수 끓이고 계시더만요. 저한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아무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영자 씨 가게 맞은편에서 장사를 해왔기에 그녀의 일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혹시 그날 아침에 낯선 사람이 가게로 들어가는 거 못 보셨습니까? 김 형사의 질문에 정만수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평소처럼 단골 손님 몇 분만 드나들었을 뿐이에요. 옆 건물 부동산 중개소 직원 강미숙 씨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점심때쯤 국수 먹으러 가려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쉬시는 줄 알았죠. 영자 언니가 가게 문 닫은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거든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명절에도 문 여는 분이 갑자기 사라지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미용실 주인, 슈퍼마켓 주인, 약국 직원까지 동네 상인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아무도 수상한 인물을 목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후 2시 김재한 형사는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게 구석 천장에 설치된 구식 CCTV였어요. 영자 씨는 3년 전 새벽에 좀도둑이 들어 육수 재료를 훔쳐간 사건 이후 중고 CCTV를 설치해뒀던 겁니다. 혹시 이게 작동이나 했을까? 후배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지만 테이프를 확인해 보니 녹화는 제대로 되고 있었어요. 김 형사는 테이프를 빼내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수사팀은 작은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노이즈가 섞인 흑백 화면이 나타났어요. 화질은 형편없었지만 영자 씨의 움직임은 식별할 수 있었죠. 새벽 5시 20분 영자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솥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6시 32분 첫 손님이 들어와 국수를 먹고 나갑니다. 7시 18분 두 번째 손님, 8시 5분 세 번째 손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47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영자 씨가 갑자기 가게 입구 쪽을 보며 환하게 웃는 거예요.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라도 만난 듯 손을 활짝 흔들며 입을 움직입니다. 어머,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비도 오는데 얼른 들어와.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영자 씨는 더욱 밝은 표정으로 호박 고명 듬뿍 얹어줄게. 자네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하며 국수를 삶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분명했어요. 잠깐 화면 멈춰봐. 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영상을 정지시키고 확대해봤지만 상대방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카메라 각도상 입구 쪽이 사각지대였던 건데 그 인물은 교묘하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위치에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림자조차 화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건 뭐야? 유령이랑 대화하는 거야? 신참 형사가 섬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9시 51분 영자 씨가 국수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갑니다. 카메라 사각지대 쪽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시
11시 정오가 되어도 영자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육수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시간이 흐르며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모습만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입구 CCTV는 확인했나?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가게 입구에도 방범용 CCTV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테이프를 돌려봤지만 결과는 더욱 미스터리했어요. 그날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 가게로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간 사람도 없었고요. 말이 되나 이게? 사람이 허공으로 사라졌단 말인가? 김 형사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수사팀은 가게 구조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비밀 통로나 숨겨진 출입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죠. 벽을 톡톡 두드려보고 바닥 타일을 들춰내고 천장 판넬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기구는 고양이도 못 들어갈 만큼 작았고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화장실 환풍기도 마찬가지였죠. 완벽한 밀실이었던 겁니다. 소문은 그날 저녁부터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목욕탕 탈의실에서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영자가 귀신한테 홀려나간 게 분명해. 안 그러면 말이 되냐? 술집에서는 취객들이 그 집 터가 원래 안 좋았다며 허황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공동묘지였다더라. 무당 불러서 굿해야 한다더라는 말까지 나왔죠. 심지어 영자 씨가 빚쟁이한테 쫓겨 도망갔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았어요. 민수 씨는 이런 황당한 소문들을 들으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귀신한테 끌려갔다고요? 빚쟁이한테 쫓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열광했던 겁니다. 10월 20일 김재한 형사는 CCTV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영자 씨의 교우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짙은 안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2004년 10월 22일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김재한 형사는 영자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입수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했던 겁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9월 15일 영자 씨 계좌에서 1,2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1,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뭐에 쓴 거지? 영자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큰 돈을 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물어봤지만 그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그런 큰 돈을 인출하셨다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형사들은 영자 씨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이장 김덕팔 씨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소 강미숙 씨가 귀띔을 한 겁니다. 형사님, 혹시 모르시겠지만 김덕팔 이장이 한 달 전쯤 영자 언니한테 큰 돈 빌린 거 아세요?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김 형사의 귀가 번쩍 뜨였죠. 얼마나 빌렸는데요? 강미숙 씨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은 넘는다고 들었어요. 김 이장이 사업 미천으로 쓴다고 빌렸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인다고 영자 언니가 저한테 푸념하시더라고요. 10월 23일 오전 김덕팔 이장이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61세의 김덕팔은 20년 넘게 동네 이장을 맡아온 인물이었어요. 언뜻 보기엔 인자한 인상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사람이었죠. 김 이장님, 영자 씨한테 돈 빌린 적 있으시죠? 김 형사의 직격탄에 김덕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네, 빌렸습니다. 1200만 원 정확히 빌렸어요. 하지만 형사님, 그건 제가 인삼밭 사업 미천으로 빌린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김 형사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어디 계셨습니까? 김떡팔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었거든요.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죠. 증인이 있습니까? 김떡팔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니, 잠깐만요. 그날 아내는 시댁에 갔었고, 저 혼자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내가 돈을 좀 빌리긴 했어도 사람을 해칠 위인은 못 됩니다. 그날은 정말 집에서 막걸리 마시고 골아떨어졌단 말입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없다는 건 치명적이었어요. 게다가 그에게는 1200만 원이라는 빚이 있었고 영자 씨가 최근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박순례 씨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일주일 전쯤 영자가 우리 가게 와서 김 이장한테 돈 빌려준 게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하시던데. 이 증언으로 김떡팔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겁니다. 10월 28일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김떡팔의 집 뒤뜰 텃밭을 수색하던 중 흙 속에서 작은 금속 단추가 발견된 거예요. 감식 결과 그 단추는 영자 씨가 늘 입던 꽃무늬 앞치마에 달려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집 마당에 있는 겁니까? 김 형사가 추궁하자 김떡팔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모릅니다. 누가 일부러 심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이장이 영자 씨를 죽였다더라. 돈 때문에 은인을 해쳤다더라는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어요. 김떡팔의 부인은 시장에 나갔다가 손가락질을 받고 울면서 돌아왔고 그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살인마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김떡팔 본인은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혔죠.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쳤던 겁니다. 11월 5일 김떡팔은 다시 경찰서로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이장, 솔직하게 말하시오. 그날 영자 씨 가게에 갔던 거 아니오? 돈 갚으라는 얘기 듣고 화가 나서. 김 형사가 밤새도록 신문했지만 김떡팔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집에 있었다니까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정황 증거들은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의 시신도 혈흔도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CCTV 영상 속 그림자 인물이 김떡팔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보류했습니다. 김떡팔은 석방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범인으로 의심했고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11월 19일 새벽 김떡팔은 자택 헛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영자 씨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군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영자 씨, 저승에서라도 만나면 제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김떡팔의 죽음으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사라졌고 사건은 주인 잃은 증거들만 남긴 채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겁니다. 2006년 11월
어머니가 사라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 직장은 진작에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결근이 잦아졌고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던 거죠. 민수 씨, 우리도 이해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민수 씨는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국수집 자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열지 못했어요. 육수 냄새만 맡으면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던 겁니다. 저축해둔 돈은 바닥났습니다. 전국 산야를 뒤지며 어머니를 찾아 헤맸던 2년 동안 쓴 교통비, 숙박비, 사설탐정, 비용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넘었어요. 통장 잔고는 87만 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산대에 놓고 가신 그 돈만 남아 있었죠. 민수 씨는 그 돈만큼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지신 돈이야. 엄마 찾으면 직접 드려야 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월세는 밀렸고 전기요금 독촉장이 우편함에 쌓여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동정 어린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귀찮다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 좀 해. 2년이나 지났는데 시신도 안 나왔으면 포기해야지. 슈퍼마켓 주인 박술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철물점 정만수 씨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자네, 죽은 사람 포기하고 내 인생이나 살아. 30대 중반 총각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장가는 언제 갈래? 민수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안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어딘가 살아계실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어요. 김재한 형사마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고 후임 형사는 사건 파일을 들춰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 씨,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서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차가운 관료적 답변만 돌아왔죠. 민수 씨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탄원서를 올렸고 방송국 제보 프로그램에도 연락했지만 오래된 사건이라 방송하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2007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민수 씨는 길에서 박춘자 씨와 마주쳤습니다. 옆집 세탁소를 운영하는 춘자 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친동생처럼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40년 지기였죠. 민수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국수가게 일로 바쁘면 춘자 씨가 밥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짜장면 시켜줄게. 엄마 올 때까지 이모랑 있자. 그렇게 따뜻했던 춘자 이모였는데 요즘은 민수를 보면 피하기 바빴어요. 춘자 이모. 민수 씨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춘자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민수야. 그래, 잘 지내니?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춘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모,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엄마랑 40년을 같이 사신 이모잖아요. 뭐라도 아는 게 있으시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춘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죽은 사람이 말이 없지. 왜 나한테 난리야? 그 말에 민수 씨는 얼어붙었어요. 춘자 씨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도 답답해. 영자가 어디 갔는지 나도 모르고 나도 궁금하단 말이야. 왜 맨날 나한테 와서 이래? 떨리는 목소리, 과도하게 격앙된 반응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춘자 씨의 눈을 바라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을 질끈 깨물며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모,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춘자 씨는 대답 대신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잘못은 무슨. 에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민수야, 이모도 힘들어. 내 마음 이해는 하지만 이모한테 계속 이러면 이모도 미치겠단 말이야. 춘자 씨는 황급히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생을 이웃으로 살며 가족처럼 지냈던 춘자 이모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던 겁니다. 등이 굽은 걸음걸이, 떨리는 어깨, 계속 뒤를 돌아보는 불안한 눈빛, 형용할 수 없는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춘자 이모가 무슨. 엄마랑 40년 친구인데 설마.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힌트라도 주세요. 저 이제 못 버티겠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뒤덮여갔습니다. 모든 희망이 그 하얀 눈 속에 묻혀 사라지는 것만 같았던 2007년 겨울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어머니가 사라진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50대 중반의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칼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팠습니다. 그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 작은 배달 대행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결혼도 가정도 포기한 채 그저 숨만 쉬며 버티는 삶이었어요. 가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민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는 늘 눈물로 젖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고향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혹시 모르시나? 정관에 국수 있던 그 블록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어요. 다음 달부터 건물 철거 들어간대요. 민수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후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당연히 다 밀어버리죠. 20년 넘은 건물인데 보존할 가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 10월 12일 민수 씨는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장터 어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생긴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LED 간판들이 즐비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정간의 국수 간판은 색이 바래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미 노란색 폴리스라인과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고 포클레인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녹슨 자물쇠를 열쇠로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들어선 가게 안은 폐허 그 자체였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 곰팡이가 벽을 뒤덮고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계산대는 그대로였지만 서랍은 쥐들이 갉아먹어 구멍투성이었죠. 주방 쪽으로 가니 그날 타버렸던 육수 솥이 여전히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채로요. 엄마, 여기 어딘가 계신 거 아니에요? 민수 씨는 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3일 오전 8시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클레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20년간 서 있던 벽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 씨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 왜 붙잡고 계세요?
어차피 헐 건데. 철거 반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마지막이라도 지켜보고 싶어서요라고만 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 인부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뭐야? 여기 뭔가 있어요. 주방 바닥 타일을 드러내던 인부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 씨가 달려가 보니 타일 아래 콘크리트 층이 일부 깨져 있었고 그 밑으로 검은 공간이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반장이 손전등을 비추자 오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두꺼운 비닐로 쌓인 무언가가 보였던 겁니다. 119 불러. 빨리. 반장의 외침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가 출동했고 전문 장비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엄마가.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오후 5시 32분 비닐이 완전히 꺼내졌습니다. 부검이가 비닐을 조심스럽게 열자 하얗게 바랜 뼈들이 드러났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부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골 상태로 봐서는 2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성이고요. 민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셨어요? 20년 동안 이 차가운 땅 밑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목 놓아 울었죠. 주변 인부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10월 15일 국과수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의 DNA는 민수 씨의 것과 99.98% 일치했어요. 어머니 이영자 씨가 맞았던 겁니다. 민수 씨는 2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20년 동안 여기 혼자 계시게 해서. 영안실에서 민수 씨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꼭 안고 밤새 울었어요. 담당 형사가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현장에 다른 증거물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CCTV 테이프는 사건 당시 회수했지만 범인을 특정하기엔 부족했거든요. 민수 씨는 문득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 맞다. 엄마가 CCTV가 고장 나거나 정전되면 안 되니까 예비용으로 캠코더를 따로 돌리셨어요. 주방 선반 위 어딘가에 숨겨뒀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형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10월 16일 오전 수사팀은 철거가 중단된 현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주방 천장 쪽 선반들은 아직 온전히 남아 있었어요. 형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선반 구석구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날렸고 거미줄이 얼굴에 붙었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한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선반 가장 안쪽 낡은 냄비들 뒤에 검은 천으로 덮인 물체가 있었어요. 천을 벗기자 20년 된 먼지를 뒤집어 쓴 소형 캠코더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말에 나온 가정용 캠코더였죠. 형사가 조심스럽게 캠코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VHS-C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2004년 10월 17일 범행 당일을 녹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이프는 즉시 국과수로 이송되었어요. 20년 동안 밀폐된 캠코더 안에 있었기에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내 복원 작업에 들어갔죠. 습기와 먼지 때문에 화질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원 전문가가 말했어요. 10월 18일 마침내 영상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수 씨,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 영상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가 경고했지만
민수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알아야 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모니터 앞에 민수 씨와 수사팀이 모여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봉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오후 3시 경찰서 조사실의 모니터 앞에 민수 씨와 수사팀이 모여 앉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흑백의 거친 화질, 노이즈가 섞인 영상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캠코더는 주방 선반 위에 숨겨져 있었기에 CCTV와는 다른 각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2004년 10월 17일 오전 9시 47분, 영자 씨가 육수를 저으며 흥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가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춘자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영자 씨. 화면 속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 바로 옆집 세탁소 주인 박춘자였던 겁니다. 민수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춘자 이모. 왜? 영상 속 춘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좀 할 말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 국수 한 그릇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 호박 고명 듬뿍 얹어줄게. 자네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영자 씨는 몸을 돌려 국수를 삶기 시작했어요. 등을 보이며 냄비에 면을 넣고 고명을 준비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춘자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쇠파이프였어요. 녹슨 철제 파이프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민수 씨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광기가 서려 있었던 겁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자 씨는 여전히 등을 보인 채 국수를 삶고 있었어요. 응? 뭐라고? 비 오는 소리에 잘 안 들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춘자가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민수 씨는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20년 전 일어난 일이었죠. 파이프가 영자 씨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자 씨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국수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고명 접시가 깨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영자 씨는 신음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쓰러졌던 겁니다. 춘자는 파이프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일어나봐. 하지만 영자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춘자는 갑자기 정신이 든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의 앞치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 언니가 모은 그 돈. 전대 주머니를 찾아 열어봤지만 87만 원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안 돼. 이걸로는 부족해. 춘자는 미친 듯이 가게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냉장고를 뒤지고 심지어 쌀통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돈은 없었어요. 언니가 김떡팔한테 1200만 원이나 빌려줬으면서 왜 현금이 이것밖에 없어? 춘자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범행 동기가 드러났던 겁니다. 화면 속에서 춘자가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어요. 내 아들이 도박으로 8천만 원 빚을 졌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협박하고 아들이 죽겠다고 난리야. 민수 씨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우리 엄마를
형사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민수 씨, 진정하세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춘자는 한참을 오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영자 씨의 시신을 끌기 시작했어요. 언니만 없으면, 언니가 모은 돈이면 내 아들 살릴 수 있는데, 중얼거리며 주방 구석으로 시신을 끌고 갔습니다. 춘자는 주방 바닥 타일 몇 개를 드러냈어요. 그곳에 콘크리트가 깨진 작은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예전에 언니가 정화조 수리한다고 팠던 곳. 춘자는 그 공간을 알고 있었어요. 40년 지기 친구니까요. 영자 씨가 몇 년 전 배관 공사하면서 바닥을 뜯었던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춘자는 비닐을 여러 겹 준비해 와서 시신을 꽁꽁 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시신을 구덩이에 넣고 타일을 다시 덮고 그 위에 물걸레질까지 했습니다.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어요. 그리고 춘자는 자신이 들고 온 비닐봉지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 앞치마에서 미리 뜯어온 단추였어요. 이걸 김떡팔집 마당에 떨어뜨려야지. 그럼 경찰이 그쪽으로 수사할 거야. 춘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춘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CCTV 카메라를 확인하며 자신이 사각지대에만 서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주방 선반 위 냄비들 뒤에 숨겨진 백업 캠코더가 모든 걸 다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춘자는 영자 씨가 쓰러진 곳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내 아들을 살려야 해. 언니는 이미 아들 다 키웠잖아.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이야. 춘자는 영자 씨 가게 열쇠 복사본으로 문을 안에서 잠그고 나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기에 열쇠를 서로 맡겨뒀던 거죠. 오전 9시 52분 영상이 끝났어요.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 씨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어요. 춘자 이모, 평생을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엄마를. 형사는 즉시 박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4년 10월 19일 오전 6시 경찰은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박춘자는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해 있었던 겁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70대 후반의 춘자는 경찰을 보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영상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박춘자,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춘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너무 잘난 게 죄였어. 나는 지옥같이 사는데 왜 언니만 웃고 있느냐고. 2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박춘자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영자 씨를 살해했습니까? 춘자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도박으로 8천만 원 빚을 졌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협박했고 아들은 자살하겠다고 난리였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영자 언니는 김떡팔 이장한테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줄 알았죠. 언니 집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려다가 춘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아침 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민수가 승진했다며 웃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언니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우리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법정 경위가 민수 씨를 제지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김덕팔 씨의 집에 증거물을 심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춘자는 고개를 더욱 떨구었어요. 김덕팔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검사가 덧붙였습니다. 김덕팔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목숨이 희생된 겁니다. 춘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김덕팔 씨까지 죽인 건가요?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춘자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합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법정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70대 후반의 그녀에게 27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 씨는 김덕팔 이장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20년 동안 관리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묘였어요. 민수 씨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억울하게 의심받으셨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그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 앞에 놓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고 마치 김덕팔 이장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이장의 유족들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고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라도 아버지 명예가 회복돼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민수 씨는 20년 만에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슈퍼마켓 주인 박순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자 언니,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철물점 정만수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제가 민수한테 포기하라고 했던 거 용서하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강미숙 씨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억울했겠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당하다니. 민수 씨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국수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이제 이 차가운 땅 밑 말고 따뜻한 곳에 가서 푹 쉬세요. 제가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정 사진 옆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낡은 앞치마가 놓여 있었어요. 호박 고명 얼룩이 묻은 그 앞치마였습니다. 화장을 마친 후 민수 씨는 어머니의 유골을 안고 고향 뒷산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아버지 곁에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겁니다. 아버지, 엄마 데려왔어요. 이제 둘이서 함께 계세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이영자. 1957년 2004년. 멸치 육수처럼 진한 사랑으로 평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민수 씨는 비석 앞에 국화꽃을 심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는 어머니가 살던 집을 정리하며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4년 10월 16일 사건 하루 전 어머니가 쓴 마지막 일기였어요. 오늘 민수한테서 전화 왔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제 우리 민수도 다 컸구나. 내일은 민수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야지. 당면 사러 일찍 시장 가야겠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민수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박춘자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치매는 더욱 진행되어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와 의절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결국 춘자는 아들도 친구도 모두 잃고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낳은 비극이었던 겁니다. 2025년 봄 민수 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국수집 자리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추모비 옆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어 국화꽃을 심었어요. 이곳에서 30년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이웃을 위로했던 이영자를 기억합니다. 1957년 2004년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내며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던 어머니의 일생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끝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사랑은 20년 세월을 이겨내고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온다는 옛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이영자 씨의 영혼이 부디 평안하기를, 그리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덕팔 이장의 영혼도 편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